행구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모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제가 최대한 유익한 내용, 도움되는 내용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대표님께서 네. 요즘 워낙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되게 또 막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극단적이죠. 네. 진짜 그 전망부터도 양극으로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중간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더더욱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또 대표님의 소중한 인사이트 네. 함께 또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몇몇 분들은 좀 바닥을 잡고 좀 네. 반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다 아직 좀 더 대세하락이 남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양쪽 얘기가 다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네. 미래는 신의 영역이고 타임머신 타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모르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는 게 이제 바닥의 정의부터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일 작년 12월, 올 1월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보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바닥 찍고 올라간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러면 또 반대로 해석하면 찍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면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 오르면 부동산은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5년, 7년을 다시 오르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바닥은 아닌 것 같다. 일단 패닉은 벗어났다. 우리 패닉이었잖아요. 작년 그쵸. 12월 기억나세요?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요. 막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미부담 잡았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다들 아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전용 84가 13억대 나왔었잖아요. 네네. 요즘 보면 경기도 용인에도 12억대도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둔천주공이 더블 역세권에 모든 걸 다 갖춰 있는데 거기가 13억이면은 지금 생각하면 잡아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왜 안 했을까요? 공포가 지배를 했으니까. 야, 이거 이제 시작이야. 장난 아니야.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요. 우리가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금리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잖아요. 3.5%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과거에 더 높은 적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집값이 올랐어요. 그때 올랐는데 왜 3.5%인데 집값이 떨어졌을까? 이번에는 3.5가 중요한 게 아니라 3.5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아니 분명히 파월 의장이 2020년만 하더라도 2020년,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죠. 그래도 미국 FRB 의장이 한눈에 얘기를 믿어야지. 그러면 2024년부터 올리면 차츰차츰 올리면 2025년 정도 되면 한계점에 도달하겠구나. 꺾이면 또 몇 년 가겠구나. 나름대로의 생각. 그래도 안 올리지는 못할 거야. 한국은행이 올리긴 올릴 거야. 올려도 2022년에 2%, 2023년에 3%, 2024년 되면 뭐 많게는 4% 또는 안 갈 수도 있겠다. 내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이죠. 작년 상반기 뭔가 좀 이상한데 어라? 미국이 장난이 아닌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그렇죠. 한 번이 아니고 쭉쭉쭉쭉 나오니까 저도 멘탈이 나가고요. 이건 뭐지? 우리가 이제 멘탈이 나간다고 당황할 때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범주를 벗어났을 때 예상의 범주가 벗어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당황하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죠. 근데 2022년 작년 상반기가 하다가 이제 하반기 넘어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패닉이 오죠.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까지도 갈 수 있나? 라는 두려움. 3%는 왜 제로금리에서 1년 만에 올라가 버렸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 공포가 지배가 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물론 떨어질 때가 됐죠.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우리 이제 패닉을 자극을 하니까 집값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떨어진 건데 그럼 이걸 정상 하락으로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물론 그 정상 하락이 이제 정의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부동산도 우리 상식이잖아요. 우리 삶이고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년이 오르면 상식적으로 7년이 집값이 올랐는데 6개월 집값이 떨어지고 다시 또 7년이 오른다? 그 현실적으로 너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마라톤 하면 42.195를 뛰었는데 하루 쉬고 아니면 일주일 쉬고 다음 경기 너 알지? 하면 선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 나름대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특히 아파트 시장. 상가나 꼬마 빌딩은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그 가치 접근 방법도 다르거든요. 원가법이라고 해서 땅값이나 건물 가격으로 적용이 되든지 수익률로 가치가 평가가 되는데 아파트는 심리란 말이에요. 비교 거래 사례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아. 심리가 과학인가요? 아니죠. 뭐 과학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심리 시장인데 7년이 올랐는데 다시 따라붙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그러면 자 일단 반등을 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죠. 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아니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현상만 보면 바닥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일단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일단 과거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과거라고 하면 2009년 또 기억나시나요? 네네. 2009년도 뭐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렇죠. 하반기. 미국이 경제 위기가 온다고? 미국 은행이 파산을 한다고? 투자은행이 어떻게 파산을 하지? 생각지도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뭐지?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미국에서 시작을 하죠. 가파르게 떨어지죠. 저는 기억나는 게 2008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종합 주가가 주식도 같이 떨어지죠. 종합 주가가 천이 붕괴가 됐거든요. 900 얼마인가 800 얼마까지 떨어진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주식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폭락을 하는데 배경을 보면 떨어질 때가 됐죠. 노무현 정부 시절 기억나시나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집값이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올랐어. 그렇게 오르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빵 터지니까 쭉 떨어졌죠.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계속 떨어졌나요? 아니죠. 회복을 하죠. 2009년도 상반기에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금리도 좀 내렸고 정부가 이제 규제를 막 완화를 해주죠. 규제를 풀어주니까 회복을 한 다음에 계속 올랐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럼 어떻게 됐나요?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2011년 집값이 큰 힘을 폭락은 아니야. 폭락은 아닌데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하더란 말이에요. 2012년에 한 번 더 떨어지죠. 2차 하락 쭉 떨어지더라고요. 2차 하락은 외부 충격은 없었어요. 미국이 뭐 경제 위기나 이런 건 없었는데도 1차 충격은 외부 충격이었고요. 2차 하락은 외부 충격이 없음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한번 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또 한 번 패닉이 오죠. 시장에서. 야 아파트 시장 끝났어. 아파트 시장 끝났다는 말이 몇 번 나왔는데 IMF 외환 위기 때 한 번 나왔고요. 1970년대는 모르겠고 석유 파동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모르겠고 IMF 외환 위기 때 한 번 아파트 끝났다고 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끝났다고 했고 2012년 집값 떨어졌을 때도 아파트 시장 끝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뉴스 보면 다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저도 끝난 줄 알았어. 왜?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개포주공이 이번에 이제 퍼스트의 아파트가 개포주공 1단지인데 6,700세대 정도 돼요. 그때는 이제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그때 얼마 정도 했냐면 34평 전용 84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 2010년 정도, 2010년에 10억, 11억 정도 했었어요. 사진 않았어. 그렇죠? 그러다가 2011년에 8억 2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바닥이다.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다 2011년도 8억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한 20%, 30%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때가 바닥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2012년에 5억 7천까지 빠지더라고요. 단기간에. 강남 불패였는데 반토막이 나버려요.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패닉이 오죠. 시장에서 난리가 나죠. 집값 막 떨어지죠. 정부는 또 규제를 풀죠. 막 풀다가 2013년에 기억나실 거예요. 5년간 양도세 면제,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양도세 특례 나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회복을 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14년, 15년. 본격적인 상승은 2016년.
인데 이게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2013년에 분명히 바닥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회복 조금씩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2015년, 16년부터 올랐거든요. 2, 3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거래량은 좀 늘어나는데. 그러면 왜 서울 사람들은 2013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했는데 왜 안 샀을까? 의문이 들죠. 왜 안 샀을까? 공포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공포가 지배. 공포 심리가 없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딱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더라고. 그러면 2013년에 14년에 어떤 분들이 샀느냐? 지방에서 원정 투자가 들어오죠. 갭 투자의 원조죠. 부산, 창원,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버스 타고 단체 관광 왔다고 돈 들고 왜? 그때는 서울 강서구, 강동구 일기 신도시들 있잖아요. 뭐 분당이든 평촌이든 일산이든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갭 투자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진짜 소형 아파트들. 그러니까 한 1억, 2억 가지고 오면 몇 채씩 사는 거야. 와. 근데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세를 안 받겠대. 엄청나죠. 엄청난 기회였네요. 엄청난 기회였는데 서울 사람들은 못 샀어요. 무서워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혜택이고 뭐고 집값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분위기예요. 그 공포감을 충격을 벗어나는데 2, 3년이 걸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2009년도 생각해 보면 2009년도에 한번 쭉 떨어졌다가 올랐죠. 2차 하락, 2011년, 12년에 2차 하락.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이에 또 이게 심리가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죠. 아파트는 심리라고 했잖아요. 네. 집주인들의 심리. 아파트는요. 집주인들, 매도자라고 하죠. 집을 팔려는 분들, 집을 사려는 분들, 매수자들 간의 줄다리기 게임이란 말이야. 심리는 줄다리기예요. 제가 매도인, 집주인이에요. 매수인, 집을 사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집주인이라면 내 마음은 내 전재산인데. 그렇지. 그 당연하잖아요. 네.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지. 누가 내 전재산을 힘들게 투자해가지고 집 하나, 집 2개 장만한 사람이 누가 저렴하게 팔고 싶냐고. 절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 매수자 입장은 또 어떨까요? 최대한 싸게 사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입장이 정반대야. 이게 상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누가 이기느냐 이 게임이야. 내가 지면 난 돈을 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팽팽해. 그런데도 접점을 찾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중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어려운 거예요. 중간점을 찾아야 되고 중개사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그 극단적인 양 중간에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이 끼어서 이제 그 절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욕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결국 줄다리기 게임인데 심리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자, 2009년도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떨어졌잖아요. 집주인들 마음은 어떨까요? 무서워. 무서운데 급매물로 팔고 싶진 않아. 근데 어떤 분들이 급매물로 팔까?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당장에 어떤 이유가 있거나.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몇 개가 거래가 되면 아파트는 비교 거래 사례법이라고 했잖아요. 옆집이 거래가 되면 그게 우리 집 시세가 되거든요. 우리 집이 10억이었어요. 원래 10억이야. 우리가 부부야. 10억인데 밥 먹다가 여보 옆집이 12억에 거래가 됐대. 그 순간 우리 집값은 12억이 되는 거죠.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근데 옆집이 12억에 거래됐다는 이유예요. 한 달 후에 여보 옆집이 15억에 거래가 됐대요. 그래? 우리 집 15억. 그렇죠? 떨어질 때는 여보 옆집이 13억에 거래가 됐다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옆집이 뭐 사정이 있지 않을까? 급매물로 팔았지. 여전히 우리 집은 15억. 그 13억 떨어지는 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옆집, 다른 집 12억에 팔리고 13억에 팔리고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집값이 떨어졌을 때 다수의 집주인들은 절대 헐값에 팔 생각은 없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팔죠.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버티고 그러면 조금씩 거래는 돼. 그러면 올랐다가 이거 너무 올랐나 싶으면 또 주춤해요. 그러면 집주인들은 내가 너무 당겼나? 또 살짝 풀어줘. 그러면 또 살짝 떨어져. 올랐다 내렸다 가다가 마지막에 한 3년 차 접어들면 집주인들은요. 집값은 오르지 않으면 손해예요. 보합, 동결. 집값이 동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해죠. 왜? 그렇죠. 살 때 취득세도 내고 대출이자 계속 나가죠. 우리 대출 안 받고 누가 집을 사나요? 대출이자 나가죠. 뭐 전세 끼고 샀다? 뭐 전세금은 빚 아닌가?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
재산세, 종부세도 내야 되지. 팔 때 또 양도세도 내야 되니까 계산해 보면 안 오르면 무조건 손해예요. 손해. 올라야 되는데 1년은 버텨. 당연히 나의 전 재산인데 뭐 잠깐 떨어졌다고 내가 왜 팔어? 1년에서 2년 차 큰 회복을 하지 못하면 이제 심적으로 불안하죠. 대출이자 부담은 커지고 금리도 이제 그렇죠? 이거 팔아야 될까? 라는 이제 확신이 줄어들죠. 의구심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막 불신의 삭이 커진단 말이에요. 점점점 불안해. 2년에서 이제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분쟁이 생겨요. 저도 그랬지만. 왜? 모든 부부가 똑같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집값이 오를 때는 다 괜찮은데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사지 말자 그랬지. 이게 뭐냐고. 지금 대출이자 내고 생활도 막 애 학원 돈도 수입도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막 싸워. 그럼 스트레스가 또 안 그래도 막 불안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집에서도 분쟁이 생기면 이제 팔아야 될까? 팔아버릴까? 라고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트리거가 하나 오죠. 뭔가 정부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뭔가가 하나 생겨요. 이벤트가. 이번 떨어질 때는 기준금리가 너무 갑자기 오르면서 1차 하락이 있었고 예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고 2011년, 1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을 잘 못하는데 2011년 3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규제를 풀어줬는데 뭘 안 풀어줬냐면 DTI라고 아시죠? DTI. 그때는 DTI가 중요했어요. 집값 잡는 무서운 호랑이가 DTI였어요. 그때는 금리는 지금보다 높았는데 금리가 변수가 되진 않았어요. DTI가 변수였는데 MB 정부 때 DTI를 어떻게 했냐면 집값이 좀 떨어지면 한시적으로 풀어줘요. 살짝 풀어줬다가 집값이 좀 회복하면 다시 원상복구시켜. 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니까. 무조건 안 풀어줘. 그러니까 DTI가 적용이 되니까 구매 능력이 떨어지죠. 네. 자금줄이 막히니까 대출받아서 사야 되는데 DTI가 적용되면 한도가 줄잖아요. 그러면 또 죽어. 그러면 또 살짝 풀어줘. 줄어. 그걸 한 2번, 3번 정도 반복을 했거든요. 2011년 3월에 이제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냐면 한시적으로 풀어줬다가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끝나는 시점인데 시장의 다수의 전문가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전망이 연장해 줄 거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DTI를 복원시켜 주게 되면 부활시켜 버리게 되면 진짜 힘들다. 우리 못 버틴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연장해 줄 거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안 해줘. 다시 DTI 시작이라고 딱 나오니까 시장에서 저도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와, 이거 답 없는데? 정부가 우리를 버리나? 나 이제 못 버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매물이 집주인들이 이제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내더라고요. 패닉 셀이 온 거죠. 확 매물이 나오니까 매수자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라? 굳이? 지금? 그쵸. 내가 그 금매물을 내가 왜 소화를 해야 되지?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개포 주고 5억 7천까지 빠졌을 때 이거 5억도 붕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홀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더 불안하지. 거래가 안 되니까. 이런 상황.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또 규제를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뭐 5년간 양도세 면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막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했는데 떨어질 때도 2, 3년? 그렇죠? 한 3년 걸렸죠. 2009년도부터 2011년, 12년까지 올라갈 때도 2013년부터 2015년, 16년 정도까지. 물론 거래량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올라갈 때도 상승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고요. 내려갈 때도 하락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오자고요. 자, 현재 1월 1.3 대책 발표가 되면서 이제 집값이 금매물이 소화가 되죠. 시장에서는 금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바닥은 찍었구나. 금매물이 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금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정부도 이제 규제 많이 풀어줬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풀어줬어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는 다 풀어줬잖아요. 원래 이렇게 빨리 푸는 게 아니에요. 규제 지역은 지방 풀고요. 경기도 풀고 서울 풀고 서울 또 투기 뭐 과열지구 풀고 투기 지역 풀고 조정 대상 지역 나중에 풀고 그것도 이번에 저는 마용성 안 풀어줄 줄 알았는데 풀어줬잖아요. 용산은 높으신 분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상징적인
때문에 용산을 못 풀어준 거지. 용산까지 풀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풀린 거지. 만약에 청와대가 그대로 있었다면 용산도 풀렸죠. 마용성 다 풀렸는데 이번에 저는 마용성 안 풀어줄 줄 알았는데 풀더라고요. 마포하고 성수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다급하다는 얘기지.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 단순해요. 집값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요.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요. 그냥 아주 단순해. 이 논리가 이 메커니즘이 한 40년 동안 계속 똑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도 정부가 가장 바라는 상황이에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상황인데 1월, 2월, 3월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집값도 회복을 합니다. 근데 4월, 5월 통계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뉴스 보면 상승이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드디어 상승이다. 뭐 상승 전환됐다. 막 하는데 우리가 그 뉴스의 헤드라인 단편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추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추이를 봐요. 그래프 추이 보면 거래량하고 이제 주간 통계 이런 거 나오는데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어요. 하락은 아니야.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플러스로 갔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우잖아요. 그래프 기울기가 있으면 진짜 상승이라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쭉 올라가줘야 돼. 지금은 이렇게 완만해지는 흐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이죠. 2022년 10월이 뭐 600 몇 건이었나? 아무튼 12월이 800 몇 건. 600, 700, 800 말도 안 되는 서울 아파트가 몇 개인데 1000건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올수업이라는 얘기예요. 올수업이었는데 1월에 1400건으로 늘어나요. 800개에서 1400개면 거의 2배 정도? 일단 늘어났죠. 2월 되니까 2400개까지 늘어나죠. 거래량 2400건. 빠르죠. 쭉 올라가죠. 3월이 2900건 정도 되죠. 2800인가 2900까지 쭉 올라가다가 4월 되니까 3100건. 숫자만 보면 계속 늘어나네라고 하는데 기울기를 보면 2900에서 3100 좀 완만해지죠. 5월 통계를 보면 뭐 지금 3100개 정도 나오는데 계약하고 30일 정도 실거래 신고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추이를 보니까 3,3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늘어나긴 했어요. 늘어나긴 한데 뭔가 기울기가 1월, 2월, 3월 증가 속도를 따져보면 지금 3,000개가 아니라 4,000, 5,000개 정도, 4,000개 정도는 뚫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간 통계를 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마이너스자 떼고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0.03, 0.04, 0.03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인천도 마이너스자 떼고 0에서 0.04 갔다가 다시 0 갔다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왔다 갔다 여기서 보합에서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이게 대세 상승이라면 쭉 치고 올라가야 되죠. 왜 멈췄을까? 다시 줄다리기 게임으로 가보면 집주인들 호가를 올리죠. 거래가 되니까 호가가 올려요. 헬리오시티 뭐 잠실 헬리오시티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가 최고가가 전용 84가 23억 8천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23억 8천 가다가 최저가가 10층 이상 뭐 직거래 이런 거 빼고 직거래가 뭐 13억 몇천 나왔었는데 그거는 내부자 거래고 16억 정도가 바닥이었어요.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3% 정도 하락을 했죠.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서 뭐 18억 9천 거래가 되고 2월 말에 아마 18억 9천 거래가 됐었고 최근에 아마 20억 거래가 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쭉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 그러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떨어졌다가 고점 대비 요 정도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5% 정도 수준으로 회복은 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렸는 게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계속 따라와주면 쭉쭉 호가를 올리겠는데 매수자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매수자들이 따라와줘야 계속 가격을 올리는데 물론 그렇죠. 일부 지역들은 지금도 호가 올리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매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집주인들은 야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졌지. 금리 이제 3번 연속 동결을 했어. 더 이상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야. 그렇게 본다면 야 금리가 동결이 되고 종부세 집주인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작년 대비 세부담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데 우리가 굳이 급매물로 팔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급할 상황이 아니에요. 집주인들은. 자 그러면 반대로 집을 사야 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들까? 첫 번째 사야 되는 분들 작년에 하반기에 사야 되는 분들은 항상 존재하는데 800건, 600건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사야 되는 분들조차도
굳이 떨어지는 집을 내가 지금 사야 될까?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심리가 있었을 거고요. 1월 거래가 되고 가격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좀 유입이 되죠. 아, 지금 사야겠다. 1월, 2월, 3월 괜찮았어요. 자, 4월, 5월, 6월 접어드니까 이 가격에 내가 들어가서 답이 나올까? 지금 들어가서 취득세 내야 되고 대출이자 내야 되고 세금 내면 아까 헬리오시티 제가 뭐 20억 말씀드렸는데 23억 8천이 최고가였고요. 16억이 최저 가격이라고 본다면 16억에 사신 분들은 좋았지. 어떻게든 왜? 세금 내고 다 해도 뭐 몇 억이라도 절대 손해는 안 볼 것 같으니까 2차 하락이 오더라도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 수준 많이 떨어져야 15억 뭐 1억 정도 손해 볼 수도 있지. 왜? 살다 보면 또 오를 거니까.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바닥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대세 상승으로 접어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괜찮은데 자 19억, 20억에 샀다라고 하면 20억이면 취득세만 해도 얼마냐고요. 대출이자도 자기 돈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라도 만약에 23억 8천이 가더라도 최고가를 가더라도 과연 얼마를 벌까? 양도세도 내야 되니까. 실제로 20억에 사가지고요. 24억에 판다? 4억의 시세 차익은 있지만 대출이자, 세금, 양도세 다 빼버리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그럼 1억에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그 아파트를 사서 투자를 한다? 현실적으로 맞진 않죠. 실거주자라면 뭐 살다 보면 어떻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최저 가격이거나 진짜 실거주자 아니면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줘. 야, 나는 안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 사. 지금 가격은 나는 내가 살 수 없는 수준이야. 나는 어차피 안 돼. 그 가격은 어차피 높아.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야. 더 떨어지면 16억까지는 내가 고민은 좀 해보겠는데 더 떨어지면 내가 또 더 좋겠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내 수준에서는 아니야. 이제 흥분하지 않아요. 이제 좀 냉정해졌죠. 이제는 냉정해졌어. 요즘 연끌하는 사람들 있나요? 미쳤다 그러죠. 이제 냉정해졌어. 집주인들도 냉정해. 줄다리기 하는 양쪽이 이제 냉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흥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쉽게 균형이 깨어지진 않는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는. 이게 6개월 만에 깨어질 만한 변수,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금리? 금리가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금리와 전세, 정책. 이 세 가지가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금리 보면은요. 금리 올릴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올 하반기. 아직까지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없죠. 네. 인상의 가능성은 한국은행만 보면 한국은행이 인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 못하지. 동결할 것 같아요. 동결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미친 듯이 올리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은 지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물론 뭐 자기들도 고민은 있겠지만 한국은행하고는 달라. 근데 한국은행은 자 부동산하고 이제 연결을 지어보면 금리를 내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어. 0.25라도 내리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보죠. 박수를 치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러면 기다리던 아까 긴가 민가 하던 매수 대기자들 1번 타자는 들어갔고 2번 3번 타자들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쑥 들어가겠죠. 야 금리가 인하된데 지금 안 들어가면 금리 더 내려가면 집값 더 오를 거 아니야? 왕창 들어오죠.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계속 올라가느냐는 다른 문제고 금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내려가는지는 봐야 되지만 첫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0.25 내렸다는 얘기는 엄청난 시그널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그러면 집값이 헬리오시티 예를 들면 지금 20억 거래됐다고 했잖아요. 0.25 내리는 순간 21억, 22억 쭉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현상일까요? 안 좋은 현상일까요? 안 좋죠. 안 좋지.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집값 올라가 봐. 그러면 반대로 금리를 올려. 한국은행이 0.25라도 올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시작이야? 이게 끝이 아니었네? 세 번 동결이 끝이 아니고 야 여기서 올리면 가만히 있자. 2020년에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야 5%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들은 팔아. 안 돼. 이거는 당길 문제가 아니야. 빨리 팔아. 매수자들은 어라? 금리 올라? 일단 기다려봐 나 게임 안 할래. 라고 되죠. 집값 폭락하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럽지. 집값이 폭락해? 미분양이 늘어나?
그러면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 경기 안 좋아지고 경제 안 좋아지고 PF 대출 난리가 나죠. 올 1월이 왜 문제가 됐냐고요. 미분양이 급증하니까. 미분양이 급증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 PF 대출 금융회사들이 한마디로 돈 다 날린다는 얘기고, 그렇죠? 땡처리해야 되니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안 되고 내리는 것도 안 돼. 그 정치 논리 들어가면 더 하죠.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동산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정부 마음이에요. 올라도 싫고 내려도 싫고 보수 정부는 집값 올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누가 집값 오르는 정부가 어디 있나요? 내려가는 것도 싫고 올라가는 것도 싫어요. 근데 시장이 움직이니까 반응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정책으로 자극을 주지도 않을 거다. 금리도 가급적 동결로 갈 거고요. 정책도 안 나올 겁니다. 부동산 정책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개발 호재 같은 거. 총선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구별로 예를 들어서 GTX 있으면 GTX 속도를 좀 빨리 해주겠다. 추가 역 고민해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심을 자극할 개발 호재는 나오겠지만 갑자기 강남 3구, 용산구 규제를 풀어주겠다. 시장을 자극할 만한 DSR을 풀어주겠다. 이런 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시장에 자극을 줄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 전세. 전세가 크게 올라갈까요? 지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눈치를 챘잖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전세? 안전하지.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주고 받으면 너무나 좋은 제도지 라는 게 전세의 메커니즘이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니까 이거 문제가 되네? 라는 걸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았어. 그러니까 전세가 돈 빌려주는 거잖아.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집주인한테 이자 안 받는 대신에 집주인 빈집에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잠시 들어가서 사는 게 전세거든요. 얼마나 불안하냐고. 이제 다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빌라, 오피스텔 지금 난리도 아니죠. 전세 가율도 높아. 이거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 넘기면 되지. 그게 전세의 마지막 카드인데 경매 넘겨도 선순위가 있거나 전세 가율이 높으면 전세금을 못 받네? 그것도 이제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전 국민이. 전세 이거 문제구나. 빌라 오피스텔 전세 가율도 높고 사기꾼들도 이렇게 많구나. 들어가면 안 되겠네. 빌라 오피스텔은 1년 이상, 1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끝이 언젠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행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왜? 전세가 맞춰져야 분양이 되고 잔금을 치는데 분양은 됐는데 전세를 못 맞추면 잔금을 못 치거든요. 그러면 잔금을 못 치는 사람한테 소송을 해서 될 문제인가요? 굉장히 어렵죠. 빌라 오피스텔 당연히 어렵고요. 아파트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수요자,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전세가 불안하면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로 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는 좀 올라. 왜? 작년에 왜 전세 가격이 떨어졌냐면 냉정하게 보면 10월, 11월, 12월 집값이 떨어졌는 거는 전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전세가 떨어지니까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을 한 거지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세가 먼저 떨어졌어요. 그래프를 보면 전세 하락폭이 더 커요. 왜? 은행이 기준금리는 3.5%인데 은행은 선제 대응을 해가지고 대출금리 더 많이 올려버렸거든요. 그렇죠. 상당금리 8%까지 올려버렸거든요. 50만 원 내던 대출이자가 100만 원이 되네? 내 소득은 똑같은데? 그럼 시장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차라리 월세가 낫나? 월세로 많이 유입이 되죠. 아니면 다운사이징을 하든지. 그래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게 되죠. 물론 입주 물량도 이제 겹치게 되면서.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파트는 좀 나아요. 최근에 이제 전세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큰 폭의 회복은 쉽지 않아요. 떨어지는 게 더 쉽거든요. 사실은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떨어질 그렇죠. 때 100에서 50 떨어지는 게 쉽지 50에서 100까지는 그렇죠. 2분의 1 토막 나는 거는 쉬워도 올라가려면 2배 올라야 되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강남에 입주 물량도 지금도 제법 많아요. 강남. 근데 강남이 치고 올라가줘야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 다른 지역들도 같이 따라가지고 수도권도 영향을 받는데 강남이 지금 원베일리 하고 있고요. 퍼스트이어가 6,700세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물량 다 어떡할 거야, 전세 물량.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전세가 빠르게 회복하기는 힘들겠다. 전세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데 가수요들,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무슨 돈으로? 왜? 근데 진짜 오를 것 같은 구매 욕구,
미쳐버려가지고 나 지금 사면 무조건 올라라고 하면 전세가 낮아도 들어와요. 어떻게든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구입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냉정해졌다니까요. 이제 2020년처럼 그런 패닉 바잉도 없고요. 또 집주인들은 또 그렇게 뭐 패닉 나갈 일도 없어. 서로가 냉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결 보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극도 없다. 그러면 올 하반기는 그냥 이런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죠. 일부 지역들은 살짝 오를 수도 있고요. 일부 지역들은 살짝 떨어질 수도 있고 서울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일반 매매보다는 청약 시장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청약은 조금 특징이 있거든요. 청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왜 최근에 청약 분위기 괜찮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 괜찮죠. 왜 괜찮냐면 자 사람들이 이제 제가 냉정해졌다고 했잖아요. 냉정해졌는데 막 들어가기는 두려워. 그렇다고 무조건 안 하는 상황도 아니야. 돈은 벌고 싶어.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두려워. 그러면 청약의 장점이 뭐예요? 일단 계약금 10%만 들어가. 자본이 많이 묶이지 않아요. 자본이 묶인다는 건 리스크잖아요. 자본이 많이 묶이지 않아요. 10%만 내면 돼. 10%만 내면 되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이제 1차 하락, 2차 하락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W로 가야라고 보거든요.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좀 들락달락 하다가 2차 하락 한 다음에 끝난다. 하락장이 영원히 가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걸 몇 년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아무도 모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년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3년이 될지 작년부터 3년으로 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2, 3년 정도는 이런 분위기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올랐다 내렸다 큰 재미를 못 보는 장. 그러면 자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보통 우리가 선분양 제도니까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2년에서 3년 정도. 그 버퍼링을 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계약금 10%만 내고 올라가 주면 좋고 분양가 대비 몇 프로씩 오르잖아요. 10%, 20%씩. 올라가면 땡큐고 내려가더라도 뭐 지금 분위기상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지만 3년 후에는 상당히 금리도 좀 내려가 있지 않을까. 심리적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집주인들이 뭐 어떻게 않을까. 생각해보면 그래 1년 2년은 모르겠고 3년 후는 괜찮겠지. 그리고 또 새 아파트잖아요. 일반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좋고 분양가도 나쁘지 않아요. 새 아파트가 좋아요? 오래된 아파트가 좋아요? 새 아파트가 좋죠. 당연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자 분양 동작구 수방사 이제 뉴홈 했잖아요. 네네. 제가 그걸 왜 좋다고 하냐면 8억 7천이었거든요. 추정 분양가가 8억 7천인데 그걸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자기 자본에서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싸다고 하는 건 주변 시세 보면 주변에 2011년에 입주한 레미안 트윈파크인가 뭐 아파트 있거든요. 걔가 13억 정도 하거든요. 전용호가 2011년에 입주했어. 동작구 수방사는 2027년에 입주해요. 몇 년 차이예요? 16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얘는 13억, 얘는 8억 7천. 답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 나왔죠. 주변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무슨 유원 강변인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걔가 7억 후반대 정도 나오거든요. 걔하고 비슷해. 걔가 25년 넘는 아파트거든요. 입주 연도로 따져보면. 그러면 답 나오잖아요. 25년 된 아파트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사는데 거부할 이유는 없죠. 분양 아파트는요. 주변 시세 대비 유홈은 무조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옆에 있는 아파트가 18억이에요. 8억 7천이야. 동작구 수방사도 8억 7천이야. 저는 그래도 메리트 있다고 봐요. 왜? 새 아파트니까. 아, 그렇죠. 좀 더 같은 값이면 새 아파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 대비 비슷하기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사실 약간 좀 마약처럼 취해가지고 강제로 눌러버리니까 분양 아파트는 저렴해라는 공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규제였는데 왜? 비슷해도 괜찮은데 맞잖아요. 비슷해도 얘가 더 새 아파트에서 더 경쟁력이 높은데 그걸 눌러버리니까 얼마나 로또가 되냐고.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강남에 로또 아파트 만드는 거 저는 진짜 반대거든요. 당첨되는 사람만 로또 먹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의 정책의 취지는 분양 아파트들이 오르면 새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주변 아파트들이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캡을 씌워서 못 올라가는 걸 그냥 아예 막아버리겠다라는 의미인데 캡을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내려가잖아요. 당첨된 사람은 당첨되면 차익만 생기는 거지 주변 아파트를 막는 효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주변 시세 대비 비슷하거나 90% 정도 수준만
분양가 캡을 씌워줘도 충분한 정책의 효과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눌러버리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렴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당연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분양가를 볼 때는 주변 시세 대비 비슷하거나 한 90% 또는 100% 정도 수준만 해도 경쟁력이 있다. 뭐 60% 로또다 이런 건 사실 로또기 때문에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도 거의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기대하지 마셔라. 그래서 청약시장은 좀 분위기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하반기. 그럼 대표님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셨을 때 네. 지금 1차적인 하락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속히 말해 이제 기간 조정 기간이라고 좀 볼 수 네네. 있겠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2차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럼요.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는 이 2차 하락에 있어서는 특별한 시그널이 없다. 있죠. 아 있나요? 네. 그럼 그 시그널은 특별한 시그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있는데 지금이 안 나온다는 거지. 지금이 아니라 2차 하락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내년에 올까? 2025년에 올까?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과거는 알 수 있잖아요. 시그널이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 줄다리기 게임이라고 했죠. 심리 집주인들과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이제 게임인데 한 번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1차 하락이 오고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들이 버텼단 말이에요. 버티다가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버티다가 못 버티고 졌단 말이에요.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급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급매물이 한 개가 아니라 많이. 작년 1차 하락 때 2022년 4분기 1차 하락 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수의 집주인들은 팔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어떤 분들이 팔았을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아가지고 형제끼리 야 모르겠고 그냥 팔아서 나눠 쓰자. 상속 물건, 빨리 파는 물건.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하는 물건.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서 이제 금매 몇 개가 가격 하락을 주도한 거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0개, 700개, 800개 가지고 하락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근데 2차 하락은 달라. 왜? 지금 다수의 집주인들은 버티는데 2차 하락 때 2년, 3년 버티다가 와, 안 되겠는데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람 마음이 비슷해요. 내가 오른다라는 생각이 들면 많은 사람들도 오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급매물로 내놨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급매물로 내놨다는 얘기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고점 대비 한 30%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은 고점 대비 30%까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개입을 해. 개입을 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제 정책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요. 개입을 하면 정부가 지금 남아있는 규제가 뭐지? 남아있는 규제가 남아있잖아요. 정부가 절대 규제를 다 내놓지 않아요. 만약에 1차 하락이 바닥이고 끝이었다면 국토부가 카드를 아껴둘 이유는 없죠. 근데 국토부도 다음에 2차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데 여지가 강남 3구, 용산구. 규제지역 아직도 안 풀고 있죠. 토지거래가 이번에 안 풀어졌죠. 저는 안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왜? 1월처럼 집값이 떨어졌으면 토지거래가 풀어줬을 거예요. 서울시가 풀어줬는데 회복했잖아요. 어느 정도 회복하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토지거래가를 풀어줘가지고 괜히 시장에 자극을 줘가지고 혹시라도 집값이 더 오르게 되면 그 책임 요건 내가 다 먹게 되니까 절대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오르거나 내릴 때 정책의 변화가 생기는데 집주인들이 져가지고 집값이 떨어져. 규제를 풀어줘야 되죠. 풀어줄 규제들이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가 서울시에서 풀어줄 거고요. DSR, 지금 특례보금자리만 풀어줬잖아요. DSR 당연히 풀어줄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나온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특례, 조세 특례법 99조 2항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거 나오면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MB 정부 때 예를 들면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생기고 집값 떨어지고 막 이럴 때 규제지역 풀어줬어요. 근데 안 풀어준 데가 어디? 서초구, 강남구는 안 풀어줬어요. 서초구, 강남구가 언제 풀렸을까요? 2011년에 풀렸어요. 2년 걸렸어요. 그때 2년 걸리고 그래도 집값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취득세 연구 인하. 취득세가 지금은 이제 1%에서 3%잖아요. 1주택자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면 그 당시로는 1%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4%잖아요. 지방세까지 4.6%인데 50% 감면해줘가지고 뭐 2% 해주다가 4% 가다가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1%라는 파격적인 연구 인하 조치를 취해줬고요. 지금 집을 사면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세를 받지 않겠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요. 확인 빵. 그 도장이 있으면 암행어사 마패 같아가지고 2013년 집 산 시점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세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그 후에 양도세가 나오는데 주택수도 빼줘요. 중과세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도장 찍은 마패.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왜 어마무시한 게 나왔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거- 긴박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긴박하면 그런 게 나온다. IMF 때, 김대중 정부 때 그게 나왔어요. 5년간 정도.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분양이 너무 심각해지면 지금 미분양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조세특례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사실은 저도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좀 돌다리기도 두들겨 가고 굉장히 좀 보수적인 뭐라 그럴까요? 중간? 굉장히 안정적인, 저는 투기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 집 마련은 필요하고 집 하나만 있으면 사실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 올라도 오르는 게 아니니까 한 2채 정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저는 절대 뭐 5채, 10채 해가지고 막 투기하고 이런 거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오면 저는 다른 데 가라고 하거든요. 저는 진짜 너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컨설팅도 그런 컨설팅,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하라는 거는 뉴욕 같은 거 너무나 확실한 거. 이거는 무조건이야. 제가 무조건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뉴욕 같은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막 고민해요. 가격이 나가 당첨되면 돈 마련할까? 당첨되고 고민하라고. 이런 건 왜 시세 대비 너무 70%, 80% 수준으로 해주니까 이런 건 당첨되면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든 어떻게든, 왜 기간이 많이 남아요. 남양주 왕숙은 2030년 입주예요. 그럼 2030년까지 잔금 마련하면 되잖아. 그걸 왜 지금 고민하냐고. 나는 돈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계약금 부모 당첨되면 부모님한테 좀 빌리고요. 2030년까지 3억 3천이거든요. 왕숙이 분양가가. 2030년까지 물론 그때 대출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 7년 남았는데 7년 동안 1억 5천 못 모은다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이고, 두 번째 무조건은 좀 기다렸다가 정부가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혹시라도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용기를 내서 내 자본에 맞췄어. 무리하게 돈이 5억밖에 없는데 물론 뭐 기회가 되면 강남 들어가도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지역 선택은 해야 되겠지만, 양도세 특례 나올 때는 거의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걱정되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방법이 없죠. 왜? 정부가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놨어요. 그럼 더 이상 정부가 나올 카드가 없어. 뒤가 없죠. 뒤가 없어. 그럼 정부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심리로 봤을 때 정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카드를 꺼내 넣지 않죠? 지금 또 남겨두잖아요. 1년, 2년, 3년 됐을 때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게 맞아떨어져. 매수자들도 심리가 버틴다고 했잖아요. 3년 버티다가 포기하고요. 정부도 기다렸다가 그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채가 10년 가느냐? 10년, 20년, 잃어버린 20년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잃어버린 20년에 오면 답이 없어요. 그거는 답이 없어. 경제가. 전쟁 나면 어떡하죠?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거를 우리가 답을 찾지 말자는 거죠.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무조건이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잃어버린 20년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집값이 안 올라. 나도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 집도 안 오르고 내 친구 집도 안 오르고 더 부자 집도 안 오르고 이재용 회장 집도 안 오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해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전쟁 나면 어떡하죠? 전쟁 나면 죽어야지. 너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상을 하더라도 준비 범위 밖에 있는 거 어떡할 거야? 잃어버린 20년에 오면은 답이 있나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쟁 나면 뭐 어떡하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걸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가정을 하지 말자는 거죠. 열심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투자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지금까지 메커니즘은 2차 하락이 온 다음에 집주인들이 한번 지고 나면 영원히 지진 않는다. 보통 사실은 집주인들이 이길 기간이 더 길어요. 상승이 더 길다는 얘기고 상승폭이 더 길어요. 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지금 1억하고 10년 전에 1억이 똑같나요? 다르죠. 다르죠.
그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 가서 밥 먹으면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에 애들 데리고 가면 한 10만 원 정도면 네. 카드 쓰고 이러면 10만 원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스테이크 먹어도. 맞아요. 지금 10만 원 가지고 둘이 먹어도 그렇죠. 버거워요. 그게 아웃백이 가격을 올렸느냐.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는 저는 화폐 가치가 반영이 된 거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10만 원과 지금 10만 원이 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도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올라요. 10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져요. 인플레이션 3% 정도로 보면. 그 얘기는 10억 전세를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할아버지가 내 신혼 때 내 고생했을 때 기억이 난다고 안 올릴 테니까 편하게 살아래. 10년 동안 살았어. 10년이 지나면 10억 원이 7억 4천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반대로 10억에 사신 분들은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만 반영이 돼도 13억은 가요. 13억, 14억 가는 건 사실은 올랐는 거 아니야. 그냥 인플레이션 방어한 거고요. 20억이 갔다 그러면 6억이 올랐고 4억은 인플레이션 방어예요. 그러니까 10억이 올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6억이 올랐는 거고요. 양도세 내고 나면 사실은 10억이 올라도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는 말고 인플레이션 상승 기간이 길고 상승 폭이 크다는 걸 생각하면 이미 3년이 지나갔잖아요. 3년 동안 버퍼링을 했고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졌다면 멈출 이유는 없다. 근데 지금 2023년 하반기는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렇게 우리가 정부 규제도 그렇게 풀릴 리도 없고요. 집주인들 제 주변에 많이 물어봐도 금매물로 팔아야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지. 매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정책을 본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럼 대표님 만약에 무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 2차 하락이 나왔을 때 좀 사기 위한 대기를 좀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은 가장 최적의 시기는 그 2차 하락이 나오면서 정부가 좀 규제들을 풀어주고 좀 강력한 정책을 좀 내세울 때가 저로의 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매수가의 기회가 되는데요. 말이 쉽지.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 분위기 되면 엄청 무섭거든요. 그렇죠. 공포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2013년에 왜 집 못 샀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은 쉽잖아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해. 주식 왜 돈 못 벌어? 알지. 주가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지. 알면서 떨어지면 무서워. 종합주가 지금 뭐 얼마인가요? 2,500, 2,600? 뭐 이 정도 가잖아요. 2,000으로 갑자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1,900으로 1,800 갈 것 같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준선이 필요한 거고 그 기준선을 제가 제시를 해주잖아요. 고점 대비 서울이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잠깐 하락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1월, 2월에 들어가신 분들 저는 잘했다고 봐요. 떨어졌잖아요. 10억이 7억으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갔잖아요. 8억, 9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또 왔다 갔다 8억 갔다가 9억 갔다가 10억 갈 수도 있고 하다가 2차 하락이 오면 또 7억 갈 수도 있고요. 6억까지 갈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6억까지 갔다고 쳐보자고. 얼마 손해? 1억은 손해봤잖아요. 네. 근데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끝물이죠. 그럼 버티면 또 올라가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30% 정도는 하락을 하더라.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타이밍 잘못 잡으면 6억, 7억에 사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또 2차 하락 때 또 팔지. 6억에 팔아버리면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나 그런 걸 잘 봐야 되고 규제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기다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문제까지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요. 기다리다가 만약 2차 하락 안 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세상 일은 모르니까. 수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럼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뭐 교육, 또 부모님 봉양, 또는 혼인. 뭐 부모님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모셔야 되는데 아버지 나이가 많아요. 아버지 부자TV 유튜브를 보니까 3년 뭐 2차 하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나요? 아버지 잠시만 거기 좀 계셔보세요. 3년 후에 제가 모시러 올게요. 이게 되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냉정하게 필요한 상황. 자녀들, 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중요해요. 공부 잘해서 애가 똘똘해. 중학교가 요즘 중요하잖아요. 중학교를 잘해야 고등학교 좋은 데를 갈 수 있단 말이야.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요즘 고3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잖아요. 애가 똑똑해. 아들아, 딸아, 아빠가 부자TV를 보니까 3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일단 이 동네에서 잠시 네가 알아서 공부 좀 하고 있어. 아빠가 3년 후에 집을 사서 좋은 데로 한번 옮겨줄게. 애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3년 후 되면 다 끝나는데 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한 사람들은 돈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어요. 고점 대비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하락폭을 보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뭐 동탄이나 송도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게 보는데 송도도 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뉴스에서는 뭐 50% 반토막이다, 53% 하락이다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예요. 왜 잘못됐냐면 동이나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다 뷰가 나오는 좋은 동, 로얄동. 로얄동의 가격하고 로얄동이 아닌 동 가격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로얄동의 가장 비쌌던 가격하고 로얄동이 아닌 가장 낮았던 데 가격을 비교해 버리면 50%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냉정하게 보니까 제가 한 40%는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다가 최근에 30%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고점 대비 30% 그 위로. 그러니까 한 20 몇 프로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은 하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 이런 쪽은 또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금이 부족하고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저수지 이론이라고 아시죠? 저수지 이론. 가물어서 저수지 물이 마르면 외곽부터 가물어서 중심부까지 가잖아요.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지고요. 나중에 중심부가 떨어져요. 중심부도 떨어집니다. 강남이 안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는데 다시 비가 오면 중심부부터 또 물이 차죠. 오를 때 강남부터 올라요. 그러니까 늦게 떨어지고 빨리 회복을 한다는 게 강남의 장점이에요. 물론 가격이 비싸죠. 그게 강남의 장점이지 불패? 강남 불패 아니에요. 2011년, 12년도 강남 집값 왜 떨어졌냐고. 더 많이 떨어졌다니까 강남이 다른 지역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1차 하락 때 외곽부터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죠. 동탄, 송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내가 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3억, 5억 정도 있고 뭐 꼭 서울 아니어도 돼.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떨어진 지역의 아파트가 물론 인프라는 좋아야겠죠. 아파트가 서울은 예를 들자면 뭐 서초구 모 아파트 같은 경우 고점 대비 15% 떨어졌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으로 10억짜리가 9억까지 회복을 했어요. 뭐 10억짜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송도는 6억으로 떨어졌다가 7억 정도 머물고 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강남은 10억에서 8억 떨어졌다가 지금 9억이야.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차라리 송도나 동탄이나 이렇게 왜? 결국에 총량은 비슷하다. 2차 하락 때는 오히려 중심부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물론 회복을 하면 중심부가 먼저 회복을 한다. 하지만 실수요자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가격에 사서 잘 살다 보면 강남이 먼저 오르겠죠. 송도, 동탄은 늦게 오르겠죠. 늦게 오르면 어때? 우리 가족이 편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되지. 나중에는 또 올라가요. 왜? 저수지 물 보면. 그러니까 됐고 나는 돈이 한 100억 있어 현금이. 그리고 뭐 돈 신경 안 쓰고 우리 애 좋은데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강남 들어가셔도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지고 뭐 10년 후에는 또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좀 적절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좀 길게 보셔라. 우리 너무 초조하고 너무 조급해. 진짜 우리 사회가 그래요. 막 비교하잖아요. 자꾸 비교하니까 초조하고 막 그런데 제발 좀 길게 보셔라.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쳐왔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 과정을 다 지나오다 보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굉장히 초조하고 뭐라 그러죠? 파이어족이라고 할까요? 네. 빨리 파이어족 되고 싶고 막 하는데 지나와 보니까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되겠더라. 차라리 이 흐름을 따라서 아파트는 심리고 흐름이잖아요.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요. 차분하게 부동산 시장 흐름에 심리 특히 신경을 쓰면서 좀 차분하게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종잣돈 모으면서 좋은 청약 물건들 청약 꾸준히 하셔도 되고요. 계속 하다 보면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유를 좀 가지자. 지금 특히 30대 분들 있잖아요. 20대, 30대 분들 너무 부러워요. 앞으로 남아있는 청춘 기회 10년에 한 번씩만 투자해도 몇 번을 투자할 수 있냐고요. 우리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몇천억대 부자, 몇백억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절대 법칙이 있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돈이 너무 없으면은요. 돈이 너무 없으면 불편해. 돈이 너무 많으면 불안해. 둘 다 불행해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없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은 거야 뭐 자기 복이지만 저는 너무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없는 걸 피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재테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함몰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 남하고 좀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SNS 안 하거든요. 직업상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긴 하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절대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지고 초조해져요. 그러니까 나만의 투자 전략. 아니 내 친구가 100억 번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10억 번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시고요. 절대 옆으로 주변 사람들과 비교도 하지 마시고요. 나의 전략, 나의 가정, 나의 행복만 생각하시고 부자TV하고 함께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인만 대표님과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또 대표님 말씀처럼 천천히 자기만의 레이스에서 경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